안녕하세요. 강진마입니다.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요. 영어는 언제 시작하면 좋을까요? 많이들 하시는 얘기지만 제 식으로 한번 얘기를 좀 해볼게요. 그리고 또 영어는 어떤 걸로 시작을 해야 하나요? 어떤 걸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되나요? 이런 문제를 이제 많이들 궁금해하시고 물으시는데 사실은 정답이 없어요. 영유아 시절이냐, 초등학교냐, 아니면 늦어서냐. 정답은 정해져 있죠. 동기부여가 있을 때 하고 싶을 때 하면 가장 극대화의 효과를 준다는 거예요. 그래서 한동안 굉장히 이슈가 있었던 4세, 5세 때 시작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은 또는 저희가 생각하는 초등학교 때 가서 해도 늦지 않는데 굳이 4세, 5세 어려서부터 영어를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지 이런 문제들이에요. 음, 그럴 때 그렇게 얘기해요. 저는 초등학교 3학년이라는 정부 시책이나 아니면 어떤 학자에 따라서 6학년 때 가서 해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찬성합니다. 그거 맞는 말이고요. 그때 가서 했을 때 학습적으로는 가장 좋은 건 맞아요. 근데 학습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영어에 노출을 줄 것이냐 어떤 방향성을 잡아줄 것이냐라고 하면 사실 어린 나이부터 너무 학습적으로 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하지만 노출이라는 것의 시작은 어느 때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, 언어는.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 저희가, 그래머 책으로 배우고 아니면 어떤 내용을 이해하고 그걸 설명하고 단어의 뜻을 알아야 되고 이런 걸로 하는 걸 너무 어려서 할 필요는 없지만 언어 자체를 다양하게 받아들이는 건 어떤 연령에 시작해도 상관이 없어요. 음악을 듣고 소리를 듣고 이런 것들이요. 그래서 저는 만약에 4학년이 답이냐 6학년이 답이냐 그러면 이런 질문을 드려요. 모두가 여기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라서 모든 아이가 동시에 다 4학년에 시작할 수 있고 6학년에 시작할 수 있다면 저는 찬성합니다. 괜찮아요. 학습이라는 걸 그때 시작하는 건요. 그 사전 노출이라는 부분은 다양하게 살면서 어차피 어떤 아이들은 부모님이 의사여서 부모님이 변호사여서 아니 부모님이 음악인이어서 다양한 더 접하게 되는 그런 영역들이 있잖아요. 그러면 그런 영역들마저도 다 동일하게 시작해야 된다 이런 건 어렵잖아요. 그러니까 노출이라는 거에 있어서는 자유자재로 할 수 있다. 다만 학습이라는 걸 사실 저희가 얘기하는 건 노출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. 학습 얘기를 하는 거지. 그럼 학습은 4학년, 6학년에 동일하게 시킬 수 있다면 좋을 텐데 어떤 문제들이 생기냐면요. 많은 아이들이 학습적인 접근, 학습적인 노출을 아주 어린 연령부터 시작을 해요. 그러니까 동일선상에서 출발하지를 못하는 거죠. 그래서 뒤늦게 4학년에 그 노출은 일부만 있고 학습을 시작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, 주위를 돌아보니 내 친구들은 나보다 훨씬 더 잘해요. 많이들 해왔고, 엄마랑도 해왔고, 그러면은 선생님도 썼었고, 나는 이제 하려니 아이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워낙에 용기 있고 씩씩하고 그런 거 개의치 않고 이런 캐릭터가 아닌 이상은 나는 뒤졌고 난 늦었고 난 못하는구나를 다 인지할 수 있는 연령이라는 거죠. 그럼 그 순간 어떻게 되냐면 사실은 내가 자신감이 떨어지는 게 첫 번째예요. 그럼 아이들은 어른들처럼 내가 자기를 잘 분석해서 자신감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. 그래서 그 자신감이 떨어지는 거로 인해서 이걸 하는데 굉장히 많은 용기가 필요하고 힘이 들어요 라고 말하지 않아요. 그냥 나 이거 싫어. 하기가 싫어. 난 이게 싫은 것 같아. 스트레스를 받으니까. 그리고 딱 보면 나보다 제가 더 잘하고 이런 게 바로 견주어지니까. 그래서 그런 환경이 모두 공통적으로 형성이 되지 않는 한 그럼 그 아이가 따라갈 수 있을 정도의 좋은 연령에 시작하는 게 좋다. 그렇다면 그거는 어떤 게 좋은 연령일까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제 경험으로 많은 아이들을 만나본 걸로 생각을 할 땐 빨리 시작하는 게 좋은 아이가 있고요. 적정한 시점에 시작해도 좋은 아이들이 있어요. 빨리 시작해서 가능한 빨리 시작해줘야 하는 아이들은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. 하나는 언어 발달이 정말 빠른 아이들이에요. 걔네들은 빨리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해줘야 해요. 왜냐하면 한국어를 먼저 한글을 깨치고 말을 막 빨리 하기 시작해서 말이 좀 빠른 아이들은 굉장히 빠른 아이들은 4세 때도 어른들이 하는 대화 수준의 적정 분량을 막 소화해내기도 하거든요. 근데 그런 아이들이 4세 때 가서 학습이라는 거나 영어 단어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분석을 하려고 해요. 그리고 자기는 말하는 걸 특히 좋아하는 아이들, 그런 언어도 빠르고 말하는 걸 즐기는 아이들은 내가 한국말로 충분히 의사표현을 할 수 있고 말하는 게 좋은데 영어로는 그 반의 반도 못하거든요. 그럼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 영어로는 답답함이 느껴져요. 그래서 답답함이 느껴져서 그쪽이
그냥 조금 싫어지게 돼요. 한국말로 더 빨리 많은 얘기를 하려고 해요. 그래서 영어로 하나씩 이제 나는 막 이 정도 말을 할 수 있는데 cat, dog, apple 뭐 이것만 하라 그러고 문장도 말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의사 표현이 불가능하다는 답답함 때문에 영어를 좀 쳐내는 경향이 있어요.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언어가 빠르다고 느꼈거나 사실 부모님의 유전적인 영향이 제일 크거든요. 그거를 봐서 남편이 또는 내가 뭐 빨랐다라고 생각하면 그걸 좀 고려해서 가시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. 그래서 빨리 좀 시켜주셔서 같이 집어넣는 게 좋죠. 학습이기보다는 노출을 계속 같이 지속적으로 주는 게 좋고요. 그렇지 않고 하나는 느린 아이들이에요. 굉장히 느린 아이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 느린 아이들은 머리가 나쁘다? 이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. 느려도 어느 순간 로켓처럼 아이들이 성장하거나 발전하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느리다 이퀄 이 아이는 학습 능력이 떨어진다 전혀 아니에요. 다만 다지고 확인해서 정확하지 않을 때까지 내놓지 않는 성향일 뿐이죠. 그런 아이들도 좀 빨리 시켜주시는 게 좋아요. 빠르다는 건 아이들마다 좀 틀린데 가능한 빨라야 하는 이유는 같은 노출의 횟수를 동일선상에서 커먼한 아이들, 보통의 아이들보다 횟수를 더 많이 줘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필요하기 때문에 당기는 거예요. 그래서 같은 횟수를 더 많이 주는 거죠. 조금 느려지는 건 괜찮지만 어느 시점에서 얘는 한 10번의 프랙티스가 필요한데 보통 아이들이 한 6, 7번으로 끝나면 얘는 3번, 4번의 시간을 더 벌어야 하는 경우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4세인데 얘는 더 잘하고 못하고 이렇게 동일선상에서 비교하시면 안 돼요. 그래서 내 아이의 스피드에 맞춰서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. 그렇지 않고 보통의 평범한 그리고 학습 능력이 있고 언어를 좀 받아들이는 능력이 있고 어느 정도의 똘똘함이 잘 가는 아이들은요. 사실 노출만 꾸준히 시켜주세요. 요새 좋은 방법 많잖아요. 그러니까 영어 동화책을 bedtime English이라고 그래서 잠자기 전에 bedtime readers 그 책들 읽어주시고 다양한 책들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인터넷 온라인 이 인터넷 얘기나 유튜브 얘기도 해드릴 텐데 저는 유튜브를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아요. 그 근본적인 생각은 인간의 기본적인 언어는 뭐 5만 년 전, 10만 년 전부터 시작된 언어의 소통은 기본적으로 듣기 하고 의사표현, 소리를 내서 표현하는 것들, 그 다음에 이렇게 동작이 기본이었어요. 그러다가 문자가 생긴 거는 기원전 한 3,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죠. 뭐 파피루스의 종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파피루스 종이가 있고도 정말 글자를 가지고 인간들이 사용을 하고 그 글자로 소통을 하게 돼서 문서가 정말 문자와 활자가 많이 나온 건 그렇게 오랜 역사가 있진 않아요. 저희가 소리에 비해서. 그렇다면 인간이 더 익숙하고 본능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만나서 in person, 만나서 서로 보고 듣고 그 다음에 행동을 보고 상황을 이해하는 것들, 그 다음에 소리를 듣는 것들이거든요.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영상이라든가 소리의 언어는 인간이 문자 언어보다 훨씬 더 근본적으로 많이 발달을 해서 중요하다. 그래서 좀 그런 것들 보여주시는 것도 괜찮아요. 요 얘기는 제가 따로 떼어서 한 번 더 할게요. 문자와 영상 중에서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이며 그 학습을 어떻게 섞어서 써야 하냐는 제가 세미나 때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유튜브 부분, 그 다음에 문자 영상을 어떻게 조합하는 것이 또 어떤 성향의 아이들에 맞는지는 한번 따로 떼서 얘기를 하겠습니다. 그래서 물론 글자나 책을 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하긴 해요. 그래서 글자를 좀 책을 읽어주시고요. 그림을 많이 보여주시고 이런 것들을 잠자리 영어라 그러거나 저희가 extensive reading 쪽에도 속하죠. 그래서 많은 글을 읽거나 소리를 듣게 하거나 이런 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주시고요. 한 6세 후반 7세쯤에 시작을 해도 아니면 7세에 시작을 해도 그러니까 7세라는 건 저희 나라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외국은 학교를 가는 연령이잖아요. 저희 나라는 학교를 가지 않고 학습 준비 연령이라 그래서 학교를 가기 위한 준비 학습을 해서 초등학교 1학년, 2학년에 이런 선행학습 내용들이 연결점들을 만들어가는 게 유치원 교육과정이기도 해요. 그래서 7세 정도면 충분하다. 그래서 그때는 충분히 노출되었던 것들을 가지고 학습적으로 접근을 해나갈 수 있어요. 그래서 그때 학습적으로 접근해도 파닉스 같은 거 하고 기초적인 그 구문 프랙티스 패턴이 있는 구문들이나 그런 기초 회화 같은 것들은 1년이면 충분히 다 아이들이 따라갈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오히려 내 아이가 조금 늦는 아이라 노출이나 학습적인 효과를 좀 더 해줘야 할 때는 조금 더 일찍 시작하자. 그리고 아이가 언어적으로 아주 빠를 때는 조금 더 일찍 시작하자 하는 거예요. 그 단적인 예가 있는데
제가 예전에 다른 분 요청으로 만났었던 아이가 있어요. 지금은 제주국제학교 다니다가 외국으로 갔는지 최근 소식은 한 2년 전에는 만났는데 제가 못 들었어요. 근데 그 친구가 제가 5살 때 이 아이가 좀 영어 학습에 심각하게 좀 거부감을 느끼는 아이가 있는데 한번 만나줄 수 없겠냐라고 이렇게 한 달이 2달이 거쳐서 연락이 왔어요. 그래서 이제 가서 만났어요. 만났는데 와, 옷에 여름 좀 지나고 만났는데 아이가 얼마나 똑똑하냐면 어제 본 9시 뉴스를 저한테 서머리를 해서 그 내용을 얘기를 해주면서 질문까지 해요. 질문이라는 건 아시죠? 좀 내용을 알고 그 중에 궁금해야 할 수 있는 거고 포인트가 있어야 하는 거지 그냥 무작정 질문이라는 거 아무것도 이해 못된 질문이라는 걸 잘 안 하잖아요. 근데 선생님 정치 뉴스 쫙 정리해서 얘기를 해주더니 그런데 사람들이 누구를 싫다고 하면서 그런데 그 사람이 왜 그 자리에 앉아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? 라고 묻더라고요. 제가 깜짝 놀랐어요. 아이의 언어 구사 능력이라든가 기억력, 정리 능력 이런 거에 대해서. 근데 그 아이가 동네 그 커뮤니티에서 운영하는 스토리텔링 반이 있대요. 거길 가면 운대요, 계속. 계속 울고 막 수업하기 싫다 그러고 계속 울기만 한대요. 근데 그런 캐릭터가 아니고 굉장히 밝고 즐거운 아이거든요. 그래서 한국어를 대화를 했죠. 왜 그럴까? 뭘 좋아하나? 뭐 관심사도 얘기하고 얘기도 들어주고 그랬는데 아이가 거기 가기 싫어하는 이유를 찾아냈어요. 뭐냐면 답답한 거예요. 자기는 이렇게 말을 많이 할 수 있고 전달 능력이 있는데 거기 가면 단순히 단어 하나 문장 하나만 따라하라고 그러고 말을 못하게 하니까 그게 너무 싫은데 자기가 뭘 싫은지 아직은 판단할 수 있는 연령이 아니잖아요. 그래서 가지 않겠다고 했어요. 근데 그 아이는 아토피도 심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제주국제학교를 입학하고 싶어 했는데 그게 시험을 봤어요. 그래서 아이가 인터뷰 시험하고 간단한 이런 시험을 봐서 이렇게 읽기 시험 같은 걸 통과해야 하는데 뭐 파닉스 파자도 뭐 들어보지 않은 애라서 어떻게 준비를 좀 해야 될까 하면서 도와달라고 하셨어요.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한 건 제가 굉장히 또 그때도 이 세미나나 저기로 바빠서 그러면 제가 한번 나도 이 아이의 변화를 보고 싶다. 근데 제가 계속 올 수 없으니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방문을 할 거고 다른 선생님 한 명이나 학습지 이런 것들을 병행하시면 좋겠다. 그리고 그 아이에게 말을 한 거는 선생님이랑 놀자. 일주일에 한 번만 만나서 노는데 이제 아까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그 comfort confidence 상태가 굉장히 중요해요. 그래서 대신 아무 걱정하지 마. 공부는 하지 않을 거야. 물론 공부했어요. 공부는 하지 않을 거고 숙제도 없어. 그냥 나랑 놀 거야. 근데 네가 재밌게 놀아줄 수는 있겠니? 라고 말을 했어요. 그리고 뭐 특별히 공부한다고 생각하지 마. 공부는 안 해도 돼. 나만 믿어.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. 그러니까 사실은 아이가 스스로 하게 하는 교사의 역할은 저는 아이가 학습법을 배워서 스스로 그것을 해나가는 방법을 도와주고 가끔 포인트 레슨을 해주는 게 교사의 임무이지 교사가 다 알려주고 듣고만 있는 것은 학습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. 저절로 굴러가게 하자. 이제 이게 제 방향인데 그때는 아이가 너무 겁을 먹고 있으니까 그냥 저만 믿어. 다 알아서 해줄 거야. 라고 했어요. 몇 개월이 지나고 유치원에 갔는데 유치원 선생님이 물었대요. 너 시험 봐야 되는데 준비 잘하고 있어? 저는요, 걱정 안 해요, 선생님. 저희 오신 선생님이 있는데요. 저 아무 걱정도 안 하고 선생님만 믿으면 다 시험 붙게 해주신다 그래서요. 전 선생님이랑 그냥 가끔 영어 가지고 놀아요. 이렇게 말했대요. 바람직한 방향이죠. 그치만 저는 이렇게 파닉 책 하나 준비해서 그걸 가지고 아이한테 동시에 소리를 듣고 말하고 그 다음에 소리를 읽고 디코딩, 앵커딩 다 하면서 그 다음에 읽은 소리를 다시 듣고 써보는 것까지 그러니까 물론 그때는 손 힘이 아주 좋진 않았지만 간단하게 그림을 그리듯이 이제 색연필로 써보는 것까지를 동시에 하면서 사실은 파닉스 북 1, 2밖에는 못했어요. 한 준비를 6세 중반에 1년 조금 안 되는 기간 동안 그 두 것만 가지고 있어요, 올해. 그래서 놀고, 그것과 동시에 그것과 관련된 표현들까지 말하는 것까지를 이제 동시에 다 하니까 굉장히 천천히 갔죠. 그리고 다른 선생님이 한 분이 오셔서 이제 거기에 맞는 코스 진도도 조금은 빼주셨어요. 아이가 용기를 갖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. 그래서 그때 이제 시험 보러 가기 전날, 보러 가기 전날 제가 이 얘기를 해줬어요. 가면 선생님이 물어보면 점수를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. 그거는 선생님 비법이니까 너 한번 해볼래? 라고 했어요. 한대요.
무언가를 물었는데 혹시 모르는 게 나오면 큰 소리로 이 말을 외치면 마법 같은 주문이라서 너를 굉장히 용기 있다고 생각하고 점수를 많이 주실 거야 라고 했어요. 그래서 그게 뭐냐고 하길래 해준 말이 I don't know 였어요. 그러니까 선생님이 질문을 했는데 모르면 아이들이 하는 행동이 당황을 해서 이렇게 눈치를 보거나 아니면 귀가 죽거나 하고 진땀을 빼죠. 모르는 게 나올 때 자신 있게 이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은 점수를 많이 얻을 거예요. 연습해볼래 해서 그것도 큰 목소리로 내라고. 제주학교에서 어떤 기준으로 점수를 줄지는 그 선생님마다도 조금 다르고 이렇게 기본 룰은 있지만 사실은 그 I don't know가 점수를 많이 받는다는 건 원래는 없었어요. 근데 실제로 시험에 가서 그 상황이 벌어졌고 아이가 그 소리를 큰 소리로 외쳤대요. I don't know 밝게. 왜냐면 이걸 마법이라고 생각했으니까. 그래서 마법의 주문. 근데 나중에 그 어머님이 전화를 주셨는데 실제로 얘가 너무 용기 있게 I don't know 라고 외치는 바람에 이 아이는 커뮤니케이션의 기본 자질이 되어 있다. 모르는 걸 모른다고 말할 줄 아는 그런 자질이 되어 있다라고 해서 플러스 10, 그러니까 10점을 더 추가 점수를 받아서 무사히 합격했다고 하시더라고요. 물론 이제 그 티칭 기술에 대한 거는 나중에 이제 파닉스 가르치는 팁이나 게임들을 통해서 제가 조금 더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그래서 그만큼 아이들에게는 어떤 영어에 대한 게 이 아이가 언어를 굉장히 발달한 아이고 엄마 아빠는 두 분 다 고등학교 때부터 유학파 출신이신데도 조금 늦게 가르치면서 아이가 영어를 접하지 않음으로 인한 답답함 이런 게 문제가 되는 케이스들도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용기를 주고 안심시켜줘야 되는 부분이 되게 크다라는 것들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. 그래서 빠르다고 해서 늦게 시키는 거거나 아니면 늦으니까 못하니까 안 좋아하니까 늦게 시키는 게 아니라 그 아이한테 맞는 만큼의 양을 적절히 넣어주시는 거예요. 그럼 방법론으로는 뭐가 좋으냐? 그것도 한번 다시 더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방법론은 일단 책을 많이 읽혀주는 거, 책을 많이 읽는 거 이상 좋은 방법은 없어요. 그런데 그 양을 얼마나 넣을 것이냐 하는 거 하고요. 가끔은 대세론이 있잖아. 야, 파닉스를 시키는 게 좋대. 또 아니야, 스피킹이 좋대. 스토리를 읽는 게 좋대. 그 스토리가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는 하지만요. 어떤 아이들은 수학적인 논리가 더 발달한 아이들이 있어요. 그런 아이는 그 아이가 열려져 있는 구멍으로 집어넣어서 여기로 넣어서 다른 쪽으로 넘치게 이렇게 유도를 해줘야 하지 막혀있는 구멍을 뚫어서 얘는 파닉스 싫어하는데 그런 거 막 거길 뚫어서 야 이게 옆집 아줌마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뭐 어디서 유명한 사람이 그러는데 이게 좋은 방법이래 그러니 너가 이거 싫어해도 너도 이 방법을 써야 돼 하는 건 별로 그렇게 좋은 방식은 아니에요. 그래서 아이가 어디가 열려있는지 찾는 게 먼저예요. 이 아이는 스토리 듣는 걸 좋아하는지 아니면 요새 아이들은 정말 유튜브 보고 영상 보는 거 정말 좋아하죠. 영상을 좋아하는지 만화를 좋아하는지 아니면 그냥 대화를 좋아하는지 만들기를 좋아하는지 수학적인 관념이 더 강한 아이인지 글을 듣는 관념이 더 강한 아이인지 어떤 자기가 열린 구멍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세상이 다 옳다는 방법이 있더라도 우리 아이는 조금 다르게 이쪽 구멍이 열려 있다면 그걸 먼저 찾으셔서 그쪽으로 넣어주시는 거. 뭐 좋은 방법 다 따라가는 거 그거 좋지만 그걸 해주셔야 돼요. 그래서 제가 한 다음 시간쯤에는 input 배우는 방법도 있지만요. 배운 걸 다시 practice하는 output practice를 brain-based running이나 메타인지 방식으로 해서 어떻게 아이들을 활성화시켜주고 효과적으로 하는가 이 얘기도 좀 해드릴 거예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결국은 답은 없고 아이들의 각자의 특성이라든가 상황을 보고 하자라는 얘기이긴 하지만 아마 충분히 포인트는 잡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. 그래서 결국은 내 아이를 정확히 아는 것들이 중요하다 하는 방법이고요. 너무 언제 시키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고민하지 마세요. 즐거워하는 것들을 충분히 노출해주자라는 거고요. 누구나 말하지만 쉽게 느껴지게 할 수는 있지만 쉽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노력 없이 얻어지는 건 없다는 것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. 또 만나요.